그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원은 불과 10m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법에 대한 묘사입니다. 조선시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성이었던 왕비는 뜨겁게 다궈진 구들바닥 위에서 하혈하며 상고를 겪고 있었지만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어인은 옆 건물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단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교리로 세워진 벽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11명의 왕실 여성이 임신과 산후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암살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왕비들에게 가장 흔한 특정 의학적 사인은 온 나라가 그들에게 그토록 요구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길 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는 것이 남자로 하여금 선을 넘게 하여 가문에 영원한 수치를 남기는 일을 뜻하고 죽는다는 것이 나라가 요구한 명예를 지키는 일을 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이 나라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성이었으나 궁궐 안에 그 어떤 여성보다도 열악하게 설계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궁궐이 가난해서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품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시스템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왕비의 평균 수명은 84세였습니다. 후궁들은 그보다 6년 가까이 더 살았으며 평균 8세 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차이의 주된 원인을 왕비가 짊어져야 했던 훨씬 더 큰 번식의 압박에서 찾습니다. 왕위 계승자는 전궁인 왕비의 몸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즉 왕비의 몸은 왕조의 가장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생물학적 자산이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왕비가 상에 들어가면 궁궐 안에는 산실청이라 불리는 임시관청이 설치되었습니다. 일종의 왕실 분산지휘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약 22명의 관리와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어이들은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물자 담당관들은 약재와 자재를 추적했습니다. 의뢰 전문가들은 산실 북쪽 벽에 보호 부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혈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남성 외과 의사는 법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551년 왕실의 출산을 무사히 마친 후 홍침이라는 의원은 품계가 한 단계 승급되었습니다. 그날 포상을 받은 이름 있는 3명의 의원 중 1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조선 궁궐에서의 출산은 사적인 가족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력을 결정짓는 국가적 행사였으며 잘못된 결과는 왕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의원의 미래까지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왕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의 이름은 내외였습니다. 안과 밖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조선 성리학 사회의 가장 절대적인 원칙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남남인 남녀는 서로 몸을 닿아서도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어서도 안 되며 의무적인 수준 이상의 눈맞춤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성들에게 이것은 고통이었지만 출산 중인 왕실 여성들에게 이것은 의학적 살인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상 곁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남성 어인은 산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비의 맥을 직접 짚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녀의 상태를 관찰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여성 시종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왕비의 상태를 살핀 뒤 다른 건물에서 기다리는 의원에게 달려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하고 그의 지시를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은 재미로 하는 전달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하혈하는 여성이 의학적 지도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전달에 소요되는 매분,
매 초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록에 따르면 1406년 태종에게 허도라는 관리가 직접적이고도 참담한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녀자들이 병이 들면 남성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야 하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병을 숨기고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검진받는 수치 대신 죽음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허도는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의녀제도였습니다. 관비들 중에서 총명한 소녀들을 선발하여 진맥, 침술, 약초학, 기초, 양리학 등을 교육한 뒤 유교적 성별 장벽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여성 의료인으로 배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소녀가 선발되었습니다. 그중 단 5명만이 훈련을 완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것은 진보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선택된 여성들은 조선사회의 최하층인 천민 계급에서 차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의학 훈련을 받은 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들과 인접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 그 근접성은 권력에 의해 악용되었습니다. 1400년대 후반 연산군 시대에 이르러 의녀들은 기생들과 함께 왕실연회에서 연흥을 돕는 이들로 징발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방기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허도가 훈련시켰던 여성들이 수를 따르는 자리에 동원된 것입니다. 허도의 개혁은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개혁을 필요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권력 구조에 의해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도록 훈련받고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비난받고 생명을 구하면 잊히는 그 방 안의 여성이었다면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때는 1441년이었습니다. 24살의 세자빈 권씨가 경복궁 안에서 상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조정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계승이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예정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문종은 이미 2명의 세자빈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은 문종에 대한 냉대 때문에 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은 거짓 임신을 꾸며내고 소쌍이라는 여종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어 쫓겨났습니다. 세자빈 권씨는 세 번째였습니다. 그녀가 후궁에서 정식 배우자로 승격된 것은 이미 건강한 딸을 낳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록에 따르면 세종 본인이 그녀의 성품이 훌륭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7월 9일 그녀는 아들 이홍이를 낳았습니다. 왕국은 마침내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즉시 축하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세자빈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산후합병증이었습니다. 대출혈이나 감염 혹은 두 가지 모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난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연쇄 반응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의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문종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배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1450년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살아있는 왕비 없이 통치한 유일한 조선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2년 뒤 여전히 슬픔 속에서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즉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꿔 태어난 소녀는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입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전통 조정 체제에서 대비는 어린 왕이 미성년일 때 수렴청정을 통해 섭정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호막이 없었기에 왕자는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그 취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53년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1455년 단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으며 1457년 영월에서 그 소년을 교살했습니다. 단종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441년 한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1457년에 이르러 살해당한 어린 왕이 영월의 강바닥에 누웠고 조선의 정치 문화는 이후 한 세기 동안 치유해야 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근기기 편찬한 야사에 따르면 의경세자가 사망하던 밤 세조의 꿈에 한 여인이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네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조가 깨어나 보니 세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실록은 그 죽음을 건조한 행정적 문구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야사는 출산 중에 죽어 자신의 아들을 파멸시킨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은 24살 여인의 유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세자빈 권씨의 오빠가 나중에 단종 복위 음모에 연루되자 세조는 처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후에 폐서인시켰습니다. 그녀의 묘소는 파헤쳐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유해는 흩뿌려졌습니다. 왕조의 후계자를 안겨주고 죽은 왕비는 그녀의 가족이 왕조가 그녀의 아들에게 저지른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왕조의 공식 기억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복권된 것은 1513년이 되어서였습니다. 457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515년 파평 윤씨 가문의 23살 혹은 24살의 장견 광후가 경복궁의 한 정학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6일 전 혹은 7일 전에 원자이호를 낳았습니다. 공식 기록마다 날짜가 하루씩 차이 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떠난 뒤 사람들이 날짜를 세는 일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범한 동네의 사가에서 태어나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궁에 들어가 왕과 결혼했고 왕조가 필요로 했던 후계자를 낳은 지 6일 만에 그녀의 생체 리듬은 멈췄습니다. 조정은 침묵 속에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관리들은 즉시 왕비의 임종을 지킨 모든 의녀를 찾아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조선궁궐 의료에서 책임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하사하지 않는 한 생명을 구한 공로는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망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처벌 대상자로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 상소문에 나열된 명단 중에 장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을 보셨다면 그 이름을 승리의 서사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장금은 죽은 왕비를 모셨다는 이유로 처형 위기에 처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 조사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선의 어떤 의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1515 연출산 당시 왕비를 잃었던 중종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525년에 이르러 실록은 중종이 장금의 실력이 다른 어떤 의녀보다 뛰어나다고 평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종은 그녀가 자신을 직접 검진하도록 허락했는데 이는 궁궐의 모든 성별 규범을 어기는 결정이었습니다. 왕은 1522년부터 1544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녀에게 쌀, 콩, 옷감을 하사하며 포상했습니다. 1533년 그녀는 왕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공로로 쌀 15석, 콩 15석, 옷감 10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천민 계급의 사람에게는 단순한 하사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자산 규모를 바꿀 만한 엄청난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1544년 11월 9일 위독한 중종의 상태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 기록도 날짜도 고향도 성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하층 천민 출신이었으나 공식 조정 기록에 10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그녀와 같은 신분의 다른 어떤 여성보다 10배나 더 많은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대라는 칭호는 왕이 내린 개인적인 명예였습니다. 500년 조선 역사에서 이 칭호는 천민 계급의 이 여성 한 명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출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장금을 기억하는 것은 주로 2003년에 방영된 드라마 덕분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상당 부분 허구인 그 드라마에서 기인합니다. 실제 장금은 단 10줄의 공식 기록 속에 존재합니다. 로맨스, 복수, 궁중, 암투 같은 것들은 모두 창작된 것입니다. 실제 그녀는 드라마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도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의 출산 시스템이 17세기와 18세기에 가장 발달한 형태에 도달했을 때 겉보기에는 꽤나 효과적인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왕실 산실청은 예상 예정일 몇 달 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대의 산후조리원이나 분만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동 대신 궁궐의 한 구역을 점유하고 약 22명의 관리와 인력이 순번제로 돌아가는 지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의들은 24시간 대기조로 배치되었습니다. 승후관이라 불리는 별도의 관리는 오직 왕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시 대기했습니다. 물자 담당관들은 약재와 재료의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주변을 삼엄하게 경비했습니다. 1870년대에 편찬된 궁궐 매뉴얼인 산실청총규에 따르면 산실 북쪽 벽에는 3장의 붉은 문서가 붙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사주, 초생부라 불리는 해산 부적, 그리고 출산이 시작되기 전 3번 낭독되는 차지법 문구였습니다. 물자 목록에는 표준적인 의료용품과 함께 날쥐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호랑이 2개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약적 처방은 약초 중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개입은 의례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후궁들을 위한 호산청은 축소된 인력과 짧은 준비 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왕비의 산실청이 보통 석 달 전에 설치된 반면 후궁의 호산청은 한 달 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행정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조가 누구의 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1603년 내의원이 인모 광후의 출산을 준비할 때 의료진은 4명의 어의를 상시 대기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조는 이를 3명으로 조정하며 책임자가 밤을 새울 필요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정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과거의 전례를 알려줄 많은 기록물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편화된 기록을 모아 프로토콜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무사히 끝나면 포상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1551년 홍침, 유지번, 정학년이라는 이름의 세 의원은 왕실의 성공적인 출산 후 각각 품계가 한 단계 승급되었습니다. 1603년에는 인모 광후 산실청의 의원들, 내관들, 고위 관리들이 각각 성마 한 필씩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알리는 관리들은 만가지를 받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거액의 보너스와 맞먹는 높은 가치의 국가 자산이었습니다. 출산이 잘못되었을 때의 반응 또한 즉각적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1635년 이녀랑후가 산실청에서 출산 후 차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망하자 사원부는 즉시 현장에 있던 모든 의원과 간호 인력을 체포하여 신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조는 당일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녀랑후는 41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조정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산후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기계 장치는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적, 호랑이, 2개골, 차지법 낭독과 같은 의례적 층위들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 체계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했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1873년에 이르러 산실청이 설치되면 무사히 출산한 후 100일이 지날 때까지 모든 형벌의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탄생이 국가가 폭력과 정의를 다스리는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통 중인 왕비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헌법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출산실이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온 나라의 사법제도를 잠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의 왕비들이 유교적 성별 장벽 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왕실 여성들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문명이 그 비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그 문명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프랑스에서 왕실의 출산은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1778 연말이 앙투아네트가 첫 아이를 낳을 때 구경하러 온 귀족들이 방 안을 가득 메워 그 열기 때문에 출산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왕비들은 설계된 목격자들 앞에서 상고를 겪었습니다. 그 논리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이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방 안은 귀족과 관리들로 가득 차 왕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조선의 왕비들은 적절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고통받았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남성 외과 의사의 개입을 더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 국왕이 임명한 남성 외과 의사들이 프랑스 왕실의 출산 현장에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비록 그 주변의 구경거리는 기괴했을지라도 의학적 지식이 환자의 몸에 도달하는 경로는 프랑스가 훨씬 짧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화 이전 산모 사망률이 출산 만 건당 평균 120명에 달했으며 17세기 중반에는 17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1550년에서 1800년 사이 영국의 기혼 여성은 평생 출산 중 사망할 위험이 약 18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17세기 초 챔벌린 가문에 의해 상과용 겸자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위치를 바로잡거나 분만이 지체될 때 아이를 끌어낼 수 있는 기계적 장치였습니다. 조선에는 그에 상응하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1613년 어의 허준이 편찬하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방대한 양리학은 대부분 약초 중심적이고 예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통을 완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회복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만이 물리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외과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조선의 역설이 마주해야 할 불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500년에서 1700년 사이 합스부르크 시대의 스페인에서는 아이를 낳은 7명의 왕비와 공주 중 4명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펠리페 2세가 4번이나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아내들이 계속해서 상후 중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는 공식적인 유교적 내외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의원들이 이론적으로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률은 조선보다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별 장벽이 파괴적이긴 했지만 그것만이 이 여성들을 죽인 유일한 변수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대출혈, 감염, 난산이라는 진짜 살인마들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성 의료진의 접근이 허용된 유럽의 왕비들도 죽였고 성별 장벽 뒤에 숨은 조선의 왕비들도 죽였습니다. 항생제와 수혈, 안전한 외과적 수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교적 벽과 개방된 프랑스 사교계의 차이는 종종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의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은 성별 장벽을 성문화하고 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의 여성 전문 의료직인 의녀 제도를 구축한 유일한 문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왕실 시스템도 시도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제도적 창의성이었습니다. 천민 계급에서 훈련되어 왕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신체를 다뤘던 의녀들은 유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나중에 부패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이 끝내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구적인 돌파구입니다. 겸자도 없었고 수술이라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남성 전문가의 숙련된 손길이 환자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남성 산파, 프랑스의 왕실 외과 의사, 조선의 의녀 모두 근대 이전 의학의 생물학적 한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위기가 닥쳤을 때 성별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19세기 후반 서구 의학이 들어올 때까지 그 벽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 간극에서 죽어간 여성들은 무지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원리보다 질서의 겉모습을 우선시한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보지요. 1786년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의 정죄에게는 의빈성 씨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정조의 외조부 집안의 청직이었던 인연으로 그녀는 10살에 궁녀로 들어왔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가문의 세력도 없었습니다. 왕이 처음 그녀를 후궁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14살이었고 왕은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전께서 아직 생산하지 못하셨는데 어찌 제가 감히 명을 받들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말입니다. 궁중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782년경에야 왕의 구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왕이 그녀의 하인들을 벌한 후에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1780년에서 1786년 사이 이제 의빈이라는 칭호를 얻은 성덕임은 2번의 유산을 겪었고 문효세자를 낳았으며 돌이 되기 전 죽은 옹주를 낳았고 5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33살이었습니다. 지난 6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임신 중이거나 산후회복 중인 상태로 보냈습니다. 1786년 11월 4일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5번째 임신은 차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그녀와 함께 떠났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묘비명을 직접 썼습니다. 조선의 어떤 왕도 후궁을 위해 직접 비문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후궁의 묘는 세자의 묘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그녀를 아들 문효세자의 곁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묘소를 너무나 자주 일정한 경로로 방문하여 그 길은 거둥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기운이 본래 강건하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짧은 생을 살고 죽었단 말이냐. 왕이 돌 위에 직접 새긴 이 질문은 조선의 기록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문서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감상을 배제하고 본다면 더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6년 동안 5번의 임신을 한 것은 그가 후계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후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후계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덕임의 몸은 휴식이 필요했지만 산실청도, 의녀도, 옆 건물에서 기다리던 의원도, 조선이라는 국가의 그 어떤 기구도 그녀에게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1441년 현덕 광후의 죽음으로 시작된 도미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실 산실에서의 모든 죽음은 왕위 계승, 붕당 정치, 그리고 궁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종의 살해, 그를 복위시키려다 죽어 조선의 가장 영원한 충절의 상징이 된 사육신, 이후 한 세기 동안 관료 사회를 분열시킨 사화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아들을 낳은 다음날 하혈하다 죽어 아들이 이틀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여인에게 닿아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영월의 평범한 백성 엄흥도가 이 이야기에 한 단락을 맺는 행동을 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살해되고 세조가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포고했을 때 엄흥도는 강구로 나갔습니다. 그는 소년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년을 업고 산으로 올라가 묻어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저항의 대가로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야 그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영월의 정여각은 그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삶을 살다 살해당한 어린 왕이 최소한 무덤 하나는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기억 말입니다. 오늘날 영월의 단종 묘인 장릉은 유공세계 유산입니다. 현덕왕후는 1513년 완전히 복권되어 인근에 잠들어 있습니다. 서울의 칠궁계는 의빈 성씨를 포함한 7명 후궁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살아남은 아기를 위한 백일 잔치와 첫 생일인 돌잔치는 현대 한국 문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풍습들은 100일은커녕 1년을 버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았던 사회의 깊은 슬픔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특유의 산후조리원 문화도 있습니다. 산모들은 출산 직후 전용 회복 시설에서 몇 주를 보냅니다. 오늘날 이것은 수조원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산후 기간이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조선시대의 뼈아픈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덕광후, 장경광후, 인열왕후, 그리고 의빈 성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위험한 창 말입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시스템은 수세기를 거치며 역설적으로 산후 회복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역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은 왕실의 태를 묻는 태실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태반을 물로 100번, 술로 1번 씻었습니다. 그것을 비단끈과 라벨이 붙은 중첩된 자기 항아리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직관들은 길한 명당 자리를 찾아 산을 헤맸습니다. 석실이 지어졌습니다. 공식 행렬이 조직되었습니다. 세종대왕 1명만 해도 아들들과 손자 1명을 위해 한 곳에 19개의 태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태반을 만들어낸 여성들은 그 위층 방에서 죽어갔고 그녀들을 돌보는 의료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가장 유능한 전문가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굴욕의 상징으로 54개의 왕실 태항아리를 파헤쳐 이주시켰습니다. 2019년 그중 18개가 회수되었습니다. 항아리들은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 속에 담긴 것을 만들어낸 몸의 주인들 중 상당수는 일주일조차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위해 영구적인 석조 기념물을 세우는지, 그리고 무엇이 따뜻한 구들바닥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도록 방치하는지를 볼 때 그 사회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치 있다고 말한 것 말고 그 석조물이 드러내는 진실 말입니다. 태반을 위해 지관과 비단실, 자기 항아리를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그 태반이 나온 여성을 위해 숙련된 의원을 마당 넘어 10m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던 문명은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그들만의 계산법을 자원배분이라는 결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계산법이 2024년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은 것은 누군가 시간을 내어 기록하고 보존하며 때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남겨진 것들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카이브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